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선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직책들을 맡아가지고 예. 후보가 특히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거의 잠을 아주 줄여가면서 새벽에 유세부터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예. 저도 열심히 같이 뛰고 있는데 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살은 왜 잘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대선 완주까지 하고 난 후에 그 부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서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제 그 여순 사건 소송 계속 좀 준비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순천대에서 강의하는 게 그것도 계속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곧 시험 기간 아닙니까? 지났습니까? 시험 기간은? 예, 이제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예. 바빠지시겠습니다. 또 시험 예. 출제하시고 하시느라 두 분 자, 한 주간 근황 좀 들어봤고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 기일이었죠. 재판 과정이 모두 다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 내용을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천 대표님부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랬죠. 김영기 이제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한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군인으로서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국군이 쿠데타의 도구나 아니면 국민을 공격하는 국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실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에 의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 또 후배 군인들을, 후배 지휘관들을 잘 어떻게 보면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진하게 느껴져가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못 인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번째 그 공판 기일에 비해서는 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재구속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봤습니다. 재구속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그게 지금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켜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변호사로서 실무를 할 때 보면 특히 비우호적인 증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다거나 아니면 증언을 약간 유도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증인에 대해서 지휘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증인신문에서 부당하게 개입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더 세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신문 과정에서 함부로 말을 너무 많이 보태거나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봉변당한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얼굴 들고 있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어제 형사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법률적 규범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헌법, 반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판단하고 설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일반 재판에서도 1심 8개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할 수 있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윤석열은 헌재에서 이미 거쳤던 증거조사, 헌재의 판단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지대한 법정 싸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최고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 자체가 좀 국가의 재앙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2년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면 예. 국가를 더 혼란에 빠뜨리지 않겠다거나 또는 국가기관인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거나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채통을 지키는 일일 텐데 지금 윤석열한테는 그런 게 전혀 보여지지 않아서 재판의 결과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합니다. 제발 좀 채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채통을 지켜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의원님, 그렇다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좀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일 거잖아요. 하나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형량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측은요. 비상계엄을 하긴 했으나 이게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극히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잠깐 동안의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영구히 폐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헌문란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계엄의 선포, 그에 따른 군병력의 일시 동원을 폭동이라 볼 수 없다. 이런 농구의 주장들을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뭐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재판부가요. 예.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형량 문제가 되는데 예.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그때 가면 이제 내란죄를 좀 다투다가 이게 이제 그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기 위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이 부하 탓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윤석열을 도와서 이번 내란 행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내가 관여한 정도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나는 그의 부하 내동에서 약간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자신의 같이 가담했던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면서 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재판 후반기로 가면 이렇게 서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막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낯뜨거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재판 주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쟁점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미 서동영 전 의원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내란이라는 거가 다 명확하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시간 끌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인들도 무더기로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시간 끌기에 나갈 거라고 보고요. 보시는 국민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궤변을 늘어놓으면 조금 이제 또 혈압 오르실 때도 있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 뒤에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고 한 1년 정도는 봐야 한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부분에서 이걸 뭐 해프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봐야 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영 전 의원님. 예, 저는 뭐 신당 창당 이야기 보고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냐 이게 이렇게. 비상계엄이 내려진 그날 밤의 그 비현실적 상황처럼
이런 그 신당 창당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좀 생각이 됐고요. 예. 뭐 오죽했으면 일각에서 제발 윤석열 계속 좀 그렇게 해라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이제 윤석열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의 숫자가 그게 모두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한껏 고무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요. 그러나 이게 지금 김치국 마시는 일이다. 이거 깨닫고 좀 자중하기를 바라는데요. 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도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 옹호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막 반발 집회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전혀 열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보수층 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거의 끝난 거다. 예.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다. 따라서 윤석열이 나대면 나댈수록 야당에게만 유리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할수록 민주당에는 앞으로 더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최소한의 기본 전투력이라도 가지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 그런데 한다. 예. 탄핵의 강을 건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막 뒷까뒷까 싸우고 있는데 계속 윤석열 스스로 대선판의 중심에 출연해주면 야당으로서는 선거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으로 좀 들리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외로워서 하시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롭고 약간 비참하고 할 일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실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랑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해야죠. 예. 그러면 지금 근데 자기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들이랑 왜 신당 창당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냥 정치인들 중에는 신당 창당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본인은 탄핵 시판이 인용돼도 나와도 뭔가 의원들도 계속 문안 인사 드리러 오고 뭐 탄핵 반대 집회도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그걸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들 쥐고 흔들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지금 탄핵 결정이 딱 나오자마자 놀랍게도 많은 탄핵 반대 집회하셨던 분들이 결국 그 넥스트가 뭐냐, 이 다음이 뭐냐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뭐 한덕수 권한대행, 뭐 대망론이니, 뭐 김문수 장관 지진이 이런 걸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그 내 밑에서 일하던 한덕수니 김문수니 이쪽으로 사람들 다 가버리고 이제 약간 허탈하고 외로운 거예요. 할 일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무슨 하는 둥 에드벌룬이나 띄워보고 그러면서 뭔가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아닌가. 현실성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현실성과 파장력 또한 없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후인 7시에 1차 컷오프에서 4명의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자, 4강에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도 분석하십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이제 일반적으로 좀 예측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 들어가고 예.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이 싸울 것이다. 지금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만 놓고 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철수 지지도가 높고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만 놓고 보면 나경원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1차적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가 되면 비상계엄 반대,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이 둘이 되죠.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김문수, 홍준표 둘이 돼서 2대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찬탄 2명, 반탄 2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이 되면 이제 1대3 구도가 돼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전투력이라도 가지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번 1차 컷오프 때부터 찬탄과 반탄 중에 누가 후보로 모아지느냐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예.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냥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서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뭔가 이 대선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부를 좀 바꿀 준비는 아직은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컷오프는 나경원 후보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번에 지금 4명으로 추리는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서요. 예. 그렇게 하면 전체 여론조사로 했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의 한정한 조사라고 하면 전 나경원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상 끝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로요? 김문수 후보로요. 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여론조사가 그나마 탄핵 찬성파들에게 제일 유리한 룰입니다. 당원 투표가 다음 경선 2차 경선부터 들어가거든요. 예. 당원 투표까지 반영이 되면 탄핵 반대파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가 나경원을 못 꺾을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직까지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라고 하면은 예. 국민의힘 당원들은 더 못 건넜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아무리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서 표를 약간 갉아먹니 뭐하니 해도 결국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획득해서 1등을 할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결과 발표 곧 나오겠지만 예.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동훈 가능성이 없고 거의 김문수 후보로 경선 끝난 거의 무조건 것이다. 가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고 혹시 안철수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파들이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니냐. 한동훈 후보에게도 약간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TK 지역에서 표심을 많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TK 지역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네. 신드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일정 부분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K 대구 경북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지 대구 경북이 뭘 잘못했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괜히 대구 경북까지 싸잡혀서 욕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특히 뭔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맥없이 정권을 넘겨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TK 지역민들께 그렇지 않다. 마지막 희망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다.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에 의한 정권교체냐 이준석에 의한 정권교체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이 보다 나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 나오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제 어대명에 이어서 구대명, 대선 후보 적합도 90%의 이재명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대명에 맞설 만한 후보는 누구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서동영 전 의원님? 사실 없지요. 이제 비상경이 터졌고 누구도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사태였고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이 내란 중 윤석열을 탄핵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투쟁을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해야만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예. 탄핵 국면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서는 이게 아니라 이 대선 자체가 탄핵 국면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도 국민들도 이재명의 다른 그 후보를 염두에 두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에 와서 누가 뭐 맞설만한 후보가 다시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안 쉬운 상황이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지금 호남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호남은 늘 어쨌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고, 호남의 민심이 변하면 수도권 민심이 변하고 그게 이어져서 전국 민심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남 경선 결과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호남도 뭐 이재명 후보 대표와 맞서서 좀 할 그런 후보가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호남권 투표율 저조를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투표율 자체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이제 흥행 요소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충남, 영남 경선 결과까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호남 경선 투표율도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본선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흥행거리가 없어지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오늘 이제 발표해서 나경원이 되느냐 안철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의 강을 건널 준비가 당원들에게 있느냐 뭐 없느냐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8명 중에 4명 발표하고 4명 중에 2명 발표하고 최종 경선 치르고 여기다가 한덕수 변수도 있고 이러면서 흥행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민주당은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할 리는 없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을 계속 이어갈 방안들은 민주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이재명 후보에 맞설 만한 후보가 지금 없는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기는 당내 경선에서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9대1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한 170석에 조국혁신당까지 하면 189석에 가까운 뭐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석에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쥐어버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권에다가 그 다음에 입법권도 거의 완벽하게 쥐어가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거의 총통에 가까운 권한을 누리는 건데, 그럼 여기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고 일방통행 안 한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소수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에 조금 건강한 견제 세력 또는 소수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안전장치가 아예 사라졌다라는 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인식도 그렇고 컨벤션 효과도 없고 흥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뭐 좋기야 좋겠지만 이게 본선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분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공약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 광주 전남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경제와 민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공약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부터 부쩍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도 이름이 성장과 통합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요, 과거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 이게 이제 보수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은 포용적 혁신, 포용적 폭주국가 비전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성장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내세우고 또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걸 반대할 국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종래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들, 이 부분과의 어떻게 좀 융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주 전남 네트워크 먹사니즘, 이게 이제 출범은 했는데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곧 민생이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연대 등을 일궈내겠다. 호남 민심 결집을 호소했습니다만 예.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뭐 거의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니즘 강주 전남 네트워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좀 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좀 포함되어야 할 지역의 현안들 지금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 생각하시듯이 의대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뭐 전라선 익산 이후의 부분에 이제 고속화 직선화 이런 부분도 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예.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광양의 철강 산업, 뭐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지금 어쨌든 떠받드는 주요 산업들에 대한 산업 정책, 산업 공약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지금 고심하고 예. 이게 쉬운 답은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간단한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 의원님 포함되어야 할 지역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포함돼야 될 부분이요. 지난 20대 때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제철 화학산업단지의 탄소중립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건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단지 이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예. 위기에 처한 산업 구조,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의 산업 구조를 미래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큰 틀의 비전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수소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비전까지 다 이번에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런 뭐 공약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든 재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고민들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